내 몫을 챙길 때라니. 그게 무슨 뜻이야? 우리는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었어? 사랑! 김철웅 씨, 이제 그만 꿈에서 깨어나. 당신이랑 결혼한 건 우리 둘 다 실수를 한 거야. 이제 각자 갈 길 가는 게 맞고, 이혼하면 당신 재산의 절반은 내 거야. 그리고 윤서 생각하면 더 많이 받아야겠지. 그 순간 저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함께 쌓아온 시간과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오늘의 사연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에 살고 있는 55세 김철웅입니다. 저는 40대 초반부터 아내의 오랜 투병 생활을 함께 했습니다. 아내는 41세의 젊은 나이에 암 진단을 받았고, 저는 10년 동안 아내를 간병하며 지냈습니다. 그때 제 아이들은 중학교 1학년과 3학년이었습니다.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저녁이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 아내를 돌보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신경을 쓸 시간이 거의 없었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제 큰딸은 겨우 2살 어린 동생을 돌보며 끼니를 챙기고 서로 의지하며 성장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10년 동안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평범한 직장인의 월급으론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결국 51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0년이라는 긴 투병 생활에 비해 아내의 인생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남은 가족의 아내를 위한 마지막 배웅은 차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내의 오랜 투병이 가족에게도 미리 준비할 시간을 준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이미 대학에 진학해서 자립했고 스스로 학비와 생활비를 벌며 학업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아이들을 두고 저에게 운이 좋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제가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맡겨야 했던 부모로서의 부족함이 컸습니다. 아내를 간병하며 빚도 많이 졌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장례가 끝난 뒤 보험금과 부의금으로 빚을 다 갚고도 돈이 남더군요. 아이들은 이미 독립했으니 처음으로 제 통장에 넉넉한 잔고가 남게 되었죠. 씁쓸했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오랜 회사 생활 덕분에 직장에서도 나름 높은 자리에 올랐고 제 삶은 그제서야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떠난 지 2년이 지났을 무렵 저는 다시금 세상에 나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그저 집 회사만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문득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텅 빈 삶을 살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죠. 그래서 건강도 챙길 겸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그때 마침 등산을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고 동네 등산 모임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첫 등산을 하던 날, 오랜만에 산을 오르니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더군요. 그동안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하산 후에 있었던 환영 파티에서 저를 위해 사람들은 건배를 제안하며 환영해 주었죠. 제가 2해 전 아내와 사별했고 이제 아이들이 다 컸으니 저도 제 삶을 즐기려 한다고 소개했을 때 모두가 응원해주며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때 옆에 앉은 남자 회원이 저를 보더니 한 여성을 가리키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김선영이고 나이는 47세로 5년 전에 남편을 사고로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녀를 저에게 슬쩍 소개해 주려는 것 같았죠. 저도 중반을 넘긴 나이에 다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어색했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산악회 모임을 함께하며 서로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선영 씨와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5년 전에 남편을 잃고 딸 윤서를 홀로 키우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떠났을 때 윤서는 초등학생이었는데 그 시절 선영 씨는 우울증까지 겪었고 그러다 지인들의 추천으로 산악회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산을 오르면서 선영 씨는 다시 삶의 활기를 되찾았고
딸에게도 더 잘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제 아내가 아팠던 시절 어린 두 딸을 생각하게 되었고 선영 씨와 윤서의 상황이 저와 닮아 더욱 공감이 갔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나오는 게 쉽지 않더군요. 아내를 보내고 한동안은 아무것도 할 마음이 없었으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남편을 잃고 나서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근데 시간도 흐르고 딸아이도 고등학생이라 밤늦게까지 학교에 있다 보니 집에 혼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 혼자 남은 걸 깨달았을 때부터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맞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빈자리를 채우려는 마음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공통의 상처와 외로움을 나누며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동료로서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산을 오르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쌓이면서 서로에 대한 호감도 커져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연스럽게 선영이의 딸 윤서와 함께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할 줄 알았지만 윤서가 당당하게 엄마 남자친구야 라고 얘기해서 그 말에 순간 머쓱하고 민망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묘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선영 씨도 쑥스러워하며 미소를 지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자주 만나게 되었고 아무런 부담 없이 서로 자기야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선영이와 윤서가 우리 집에 자주 머물렀고 서로의 집을 오가는 것이 일상이 되면서 점점 우리 가정을 합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재혼이란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 두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사실 아빠가 요즘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 너희도 만나볼래? 드디어 아빠도 로맨스 시작하시는 거야? 너무 좋지. 와, 아빠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너무나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친구들의 연애 이야기를 하듯 아빠의 사랑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5명, 제 딸 둘, 선영 씨, 윤서, 그리고 제가 한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워낙 활발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풀렸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 언제부터 서로에게 끌렸는지 호기심 가득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이들은 선영 씨의 고등학생 딸 윤서를 너무 귀엽다고 하며 나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처럼 챙겼습니다. 집안에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고 제 마음에도 다시 생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의 50대는 인생의 두 번째 막이 시작되는 시점이 아닐까요? 이렇게 가족을 합쳐 함께 사는 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선영이가 조심스럽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우리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그냥 아예 함께 사는 게 어때? 애들도 서로 잘 지내고 이제 우리도 새 출발을 할 때가 된 것 같지 않아? 그래, 나도 요즘 그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이제 더 이상 혼자 있을 이유가 없지.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삶을 합쳤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우리가 사실상 부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의 두 번째 막이 이렇게 행복하게 시작되었고 그 행복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우리가 각자 돈을 관리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된 선영이가 생활비를 요구하기 시작했죠. 아내도 일은 하고 있었지만 파트타임이었고 수입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활비로 한 달에 100만 원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채 지나기도 전에 그녀는 다시 돈 얘기를 꺼냈습니다. 윤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입시 준비 때문에 학원비도 많이 들었고
아내는 이에 대해 미안한 듯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미안해, 윤서. 학원비도 그렇고, 생활비가 부족하네. 정말 미안해서 어쩌지. 윤서도 이제 내 딸이야. 돈 문제로 미안해하지 마. 이건 당연한 일이야. 저는 그렇게 말하며 카드를 건넸습니다. 아내는 제 말에 크게 고마워했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더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선 불안함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합치면서부터 돈 문제가 커졌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죠. 그리고 이 불안감이 현실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내를 간병하면서 아이들에게 소홀했던 10년 동안 제 마음 한편엔 늘 미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병 때문에 아이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 같아 그 죄책감이 항상 저를 짓눌렀죠. 그래서 선영이의 딸, 윤서를 제 딸처럼 잘 돌봐주고 싶었던 마음도 그런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 카드를 준 이후로 제 휴대폰엔 카드 결제 알림이 끊임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학원비나 교육 관련 지출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온라인 쇼핑몰, 미용실, 심지어 몇몇 고급 카페에서 결제된 금액들이 자주 올라왔습니다. 매달 100만 원, 200만 원씩 나가는 건 아무리 제 수입이 적지 않다 해도 부담스럽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지출이 점점 늘어가면서 저는 점차 아내가 저를 만나기 전에 도대체 어떻게 생활을 해왔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생활비가 많이 나가지? 윤서 때문에라고는 하지만 이건 조금 심한 것 같은데. 하지만 이미 가족을 합쳤으니 돈 문제를 꺼내서 그녀를 불편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윤서가 졸업하고 대학에 가게 되면 상황이 나아지겠지 싶었죠. 시간이 흘러 윤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근처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선영이는 윤서가 서울로 진학하기를 바랐지만 윤서는 재수나 편입을 하지 않고 그저 가까운 대학에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윤서에게 집이랑 가까운 게 얼마나 좋은데라고 위로했지만 윤서는 이제 20살이니 독립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학교가 집에서 가까운데 굳이 독립할 필요가 있나 싶었지만 윤서가 워낙 원하니 저는 기숙사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숙사 경쟁이 치열해 윤서는 입주하지 못했고 아내는 우리가 직접 집을 구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굳이 집 근처인데 독립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도 정 원한다면 윤서도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이참에 자립하는 법을 배우는 게 좋을 것 같네. 그러자 와이프는 화를 내며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윤서한테 일을 시킬 생각을 해? 대학생이면 한창 애들이랑 즐겨야지. 아르바이트 하면 친구들이 윤서를 가난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내 딸 그렇게 둘 순 없어. 그러면서 저를 설득시키기 위해 다시 마음을 진정하고 얘기를 이어나가더라고요. 자기, 그냥 오피스텔 하나 사서 윤서에게 살라고 하자. 지금 집값도 올랐고 그 동네는 투자 가치도 좋대. 이참에 윤서도 편하게 독립하고 우리도 이 집에서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말이야. 일석이조라고 생각해 자기야. 저는 오피스텔을 사라는 말에 당황했습니다. 굳이 이렇게 큰 돈을 들여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아내가 제 의견에 반대하며 화를 내기 시작하자 더 이상 논쟁을 하기보단 그저 투자라고 생각하고 오피스텔을 사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새로 산 오피스텔에 윤서가 들어가면서 가구도 새 것으로 모두 마련해 주었습니다. 사실 제 친딸들은 대학 시절 장학금에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자립했는데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킬 수는 없었죠. 윤서는 독립에 들떠 몇 날 며칠 동안 기뻐했습니다. 새 가구에 새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예상보다 많은 돈을 쓰게 되었고 제 생활비는 점점 빠듯해졌습니다. 그 와중에 제 큰딸이 대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딸이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먹으며 작은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아빠, 이건 제 첫 월급으로 드리는 선물이야. 많이는 못 드리지만 고마운 마음으로 샀어. 저에게는 가죽 지갑을, 아내를 위해서는 작은 목걸이를 사왔더라고요. 첫 월급은 그동안 고생한 너한테 써야지. 뭘 이런 걸 다 사왔어. 우리 딸 정말 잘 커져서 고맙구나. 저는 딸이 준 선물을 받아들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큰딸이 첫 월급으로 사준 목걸이를 아내에게 주었을 때 아내의 표정은 어딘가 기운이 빠져 보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피곤해서 그러겠거니 생각했지만 아내가 화장대에 앉아 목걸이를 살펴보며 이걸 차고는 밖에 나가기도 힘들겠네.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 목걸이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 아니면 다른 걸로 교환할까? 교환권도 같이 줬을 텐데.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이제 곧 50인데 이 브랜드를 하기에는 조금 그렇네. 그 말을 듣고 저는 그저 웃으며 딸이 처음 월급으로 사준 거니까 마음만 받으면 되지라고 넘겼습니다. 사실 딸이 준 선물이었기에 조금 서운했지만 제가 그걸로 아내와 갈등을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아내가 갑자기 윤서에게 차를 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서 오피스텔에서 다니는 대학까지 가는 버스 노선이 불편해서 환승을 해야 한다고 했죠. 애초에 오피스텔을 구할 때 윤서 대학교 앞은 허벌판에 아무것도 없기도 했고 투자 목적이라 버스로 환승하는 걸 다 알고도 구해준 건데 갑자기 차를 사줘야 한다니 당황스러웠죠. 그리고 솔직히 20살밖에 안 된 아이에게 차를 사주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윤서가 아직 학생인데 굳이 차가 필요할까? 다들 그 나이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생활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 당신 딸들은 다 지하철 타고 다니니까 윤서도 그래야 한다는 거야? 윤서는 대학이 멀어서 힘들단 말이야. 다른 애들 다 차 타고 다니는데 왜 우리 딸만 안 돼? 이 상황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그래도 저는 단호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윤서도 자립하는 법을 배워야지. 무조건 다 해줄 수는 없잖아. 차까지 사주는 건 너무 과한 것 같아. 그러자 아내는 말을 하지 않고 며칠 동안 저와 냉랭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내가 갑자기 윤서의 자동차 보험에 대해 알아보고 있더군요. 저는 그때야 아내가 제 말을 무시하고 중고차를 구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그 차는 제가 준 카드로 할부로 결제됐고 높은 이자까지 붙은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분명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자기 마음대로 윤서에게 차를 사준 것입니다. 윤서는 이제 20살밖에 안 된 나이에 투룸 오피스텔과 차까지 소유하게 되었고 모든 비용은 제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반면 제 딸들은 여전히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월세를 내며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깊은 후회와 분노가 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내 딸들한테는 이런 걸 해주지 못했는데 왜 윤서에게는 이렇게 많은 걸 해줘야 하는 걸까?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이러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아내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술 한잔하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자고 말했죠. 선영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나는 너와 윤서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정말 행복해. 윤서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었어. 하지만 이건 좀 다르지 않나 싶어. 윤서도 이제 어른이니까 자립하는 법을 배워야 해. 그러자 아내는 또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며 무슨 소리야? 지금 너 내 딸을 무시하는 거야? 내 딸은 서울에서 대학 다니고 대기업에 취직했으니까 윤서는 그렇게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 윤서가 내 딸들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는데? 윤서 얘기만 꺼내면 너무 감싸돌고 우리 딸들과 비교하며 매번 화를 내는 모습이 이제 지치더라고요. 분명히 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려 했던 그 마음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런 뜻이 아니야. 내 딸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그저 윤서도
사회생활을 배워가야 할 시기라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 딸이 지금 사회생활도 못한다는 거냐고. 너가 번듯한 직장 다니니까 이제 윤서랑 같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럴 거면 내가 왜 재혼했어? 내가 이렇게 살려고 너와 결혼한 게 아닌데. 아내는 억울하다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말로 억울한 건 저였습니다. 재혼한 후 새로운 삶을 꿈꿨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끝없이 돈을 지출하고 있었고 아내는 저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윤서 역시 제가 해주는 것들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 인생의 두 번째 막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새롭게 시작한 삶이었지만 끝없는 지출과 고마움을 모르는 태도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날 밤 이후 아내와의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동거인처럼 그저 같은 집에 머무르기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와의 거리는 더 멀어졌고 그 침묵 속에서 아내는 더 이상 제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아내가 예상치 못한 요구를 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며 이제 각자 갈 길을 가고 우리의 재산을 나누자고 했습니다. 저는 이미 감정적으로 지쳐 있었지만 재산 분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갈라서자고? 그리고 재산을 나누자고? 선영아, 그건 너무 갑작스러운 거 아니야? 우리 그냥 같이 살기로 했던 거잖아.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갑작스럽다고? 난 처음부터 준비하고 있었어. 이제 더 이상 당신과 살 이유가 없어. 윤서도 이제 다 컸고 나도 내 몫을 챙길 때가 된 것 같아. 선영의 말은 차갑고 무자비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충격을 받았고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이 모두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더 깊은 상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내 몫을 챙길 때라니 그게 무슨 뜻이야? 우리는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었어? 사랑! 김철웅 씨, 이제 그만 꿈에서 깨어나. 당신이랑 결혼한 건 우리 둘 다 실수를 한 거야. 이제 각자 갈 길 가는 게 맞고 이혼하면 당신 재산의 절반은 내 거야. 그리고 윤서 생각하면 더 많이 받아야겠지. 그 순간 저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함께 쌓아온 시간과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선영은 그저 윤서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상황을 바로잡고 싶었지만 그녀의 태도는 너무 차가웠습니다.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니 그리고 서울에서 고군분투 열심히 살고 있는 제 딸들을 생각하니 그냥 여기서 그만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재산 분할 과정은 더 험난해졌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사실혼 관계였고 이는 모든 게 그냥 법적인 부부와 동일시 여겨져 진행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모은 재산의 절반 이상을 요구했고 윤서를 이유로 더 큰 금액을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애써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 과정에서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냉정하게 변한 모습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림을 합치고 내가 가정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알지? 그러니 나도 내 몫을 가져갈 자격이 있어. 더. 이 집도 당신이 모은 돈도 이제 나누어야지. 그렇게 잘난 네 딸들은 이미 네 도움 없이 혼자서도 잘 살고 있잖아. 너가 맨날 얘기하는 자립심 부족한 내 딸은 불쌍하니까 윤서를 위해서라도 내가 더 많이 받아야겠어. 선영아, 이렇게까지 해야 해? 나는 윤서 정말 내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했어. 너도 마찬가지고. 그런 나에게 이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니? 가혹해. 당신이 윤서를 친딸처럼 생각했다고? 그동안 내 딸이랑 너네 딸들 비교만 했잖아. 그래? 당신 말대로라면 윤서가 뭘 가졌어? 당신 딸들은 다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갔는데 윤서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내가 왜 당신 재산을 나눠야 하냐고? 당연히 내 몫을 받아야지. 그녀는
더 이상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선영의 요구는 끝이 없었고 저는 모든 걸 잃은 듯한 기분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는 이미 산산조각 났고 이제는 그저 그녀의 끝없는 요구에 끌려다닐 뿐이었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우리는 재산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모아온 재산의 상당 부분을 선영에게 넘겨주었고 윤서를 위한 금액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모든 것을 잃은 채 홀로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텅 빈 거실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몇 달 동안 이어진 재산 분할의 고통스러운 과정은 저를 완전히 지치게 만들었고 모든 게 끝난 지금도 여전히 그 무게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모든 걸 잃은 기분이었지만 한편으론 이 모든 것이 어쩌면 피할 수 없던 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딸들과 만나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딸들은 그동안 겪은 일에 대해 힘들었을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학창시절 본인들에게 못해줬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이제 그만 떨쳐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오히려 저보고 10년간 엄마 병간호하느라 너무 고생했고 그때 힘이 되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딸들과의 대화 후 나는 비로소 내 마음 속에서 어떤 짐이 덜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제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더 이상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랑과 관계는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며 함께하는 것이지 그저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지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에는 때로 어려운 결정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결정이 우리의 삶과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